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김종유 애널리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수는 많이 올라왔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장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가 동반해서 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면 기관들의 매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물시장 쪽에서 이 정도 미결제가 늘고 외국인들이 이 정도의 매수 계약이 들어왔으면 좀 큰 폭의 강세도 가능한 장세였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엔 부족한 상승이다. 그만큼 기관의 매물도 만만치 않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투신권의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투신권의 매물은 결국 뭐 투신이 팔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결국은 뭐 펀드에서 현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다급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 구간에서 더 이상 뭐 올라도 얼마 안 오른다라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 환매 압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뭐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관 매물로 인해서 우리 지수는 여전히 묶여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굉장히 긍정적이나 여전히 체력적으로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 매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실적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석유학주들은 거의 매일 빠지거나 최근 추세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뭐 금호석유라든지 어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예상치에도 못 미친, 즉 눈높이를 낮췄음에도 거기에도 못 미친 실적을 발표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반해서 실적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거나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군들은 아니면 주가가 너무 먼저 많이 빠져버린 종목군들은 여전히 강세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건설주도 오늘 다시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외 IT 업종 내에서 외국인 매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어제 크게 빠졌던 LG 디스플레이가 또 하루 만에 바로 또 반짝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좀 종목군들로 살펴봤을 때 실적에 따라서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이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도 실적이 안 좋은 금융주는 3일 연속에 급락을 하면서 2개월 전 주가로 되돌아간 반면 할리버튼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계속 또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최근에 실적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수익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것은 대부분의 증시에서 모두 공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여전히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글로벌 증시는 어제 마감한 그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정체 양상을 보였거든요. 정체를 보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위험은 확대될 개연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러시아 증시, 루블화, 독일 증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지역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기술주들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글로벌 증시 내에서 영향력은 작으나 이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가 확대되지만 기관의 매도세도 만만치 않았고요. 실적 장세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는 지정학적 위험을 또 한 번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눈에 보이셨나요? 먼저 SK하이닉스를 볼까요? 주가는 별로 변동이 없거든요. 소폭의 강세, 보합권 정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오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 종목 오늘 1조 원가량의 소송을 당했죠. 도시바에서 나간 직원이 SK하이닉스를 중간에 다른 단계를 거쳐서 SK하이닉스로 갔는데 자신들의 기술을 여기 도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송이 진행된 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된 통보를 오늘 받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도시바에서 이 SK하이닉스를 공격한 것은 꽤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1조 원 가량의 소송을 제시했는데 시장에서는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5만 원권 위에선 계속 외국인 매물이 흘러나오고 악재가 흘러나와서 주가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인데요. 이 가격대에서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저는 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 도시바 악재가 과연 커질 것이냐. 이게 지금 소송 걸었다고 해서 내일 1조 원 물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바에서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1조지만 얘네가 1조 생각하고 1조 건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뭐 한 2, 3천억이라도 받자라는 심정으로 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법원 소송 과정에서 금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서로 이제 일정 금액에 합의가 되면 그 금액에서 그냥 합의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차피 1조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정말 소송 금액으로 떨어진다면 악재겠지만 그 정도의 금액이 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그 이전에 소멸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소송이 길게 간다면 이것도 2, 3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 모바일 디램 쪽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도 안정적이고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 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외국인 매물 정도만 좀 조심해 본다면 여전히 뭐 매수 관점 아니면 홀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의 피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불안해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아직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매도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지난 1분기에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때 한번 변동성이 크게 있었는데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든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드렸죠.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뭐 50만 원대 정도에서 드렸었고 80만 원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된다. 비중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 종목의 마지막 피날레는 결국 해외 상장이다라고까지 말씀을 이미 드려왔습니다. 동일한 의견인데요. 해외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미국까지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 자체가 늘고 또 해외 쪽의 거래가 늘면서 차익 거래도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 상장하게 되면 양쪽에 이제 어차피 같은 종목인데 실제로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거래소가 열리는 시간이 다른 시차가 존재하지만 뭐 미국도 시간의 장이 있고 뭐 일본도 시간의 장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시간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차익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에 대한 외국인들의 주식 선물 매도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네이버, 라인이 해외에 상장하게 됐을 때는 네이버를 팔고 라인 쪽으로 옮겨 타는 그런 물량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 네이버는 이제부터 매출 그다음에 이익이 빠른 속도로 계속 분기마다 증가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계속 비중을 줄여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 의견은 저는 이제부터 모르겠다고요. 왜냐하면 실적을 제가 미리 추정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의견은 그 전까지는 제가 이 IPO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매수다, 장기적인 매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기 의견 모르겠다라고 좀 바꿔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제는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이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계속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또 페이스북과 관련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부터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아주 긴 시각에서는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수급적인 이슈가 이 종목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에 좀 더 우리가 발을 맞춰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 꼭 염두에 두셔서 네이버 투자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하이스코인데요. 오늘 신고가 기록하고 또 10%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이 종목이 강세를 보일 만한 요인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전 계속 의구심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설명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현대하이스코가 지금 국내에 있는 열연 내수 부분은 현대제철에 팔았거든요. 근데 해외 법인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가 해외 법인을 계속 넓혀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멕시코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제4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넓혀나가면서 해외 쪽에서 경량화 이슈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이 해외 이슈의 냉연 강판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수혜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면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주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저는 뭐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잘 오르는 종목을 또 먼저 팔았다가는 뭐 크게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아직도 들고 계시다면 기관들이 매도 관점으로 돌아설 때까지는 그냥 좀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종목 굉장히 고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철강주들과 크게 차별화되었다. 물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차별화되었다라고 보여지지만 현대차가 조금만 삐끗해도 이 종목도 급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에 와서 사기에는 조금 두렵다라는 점과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도 계속 들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 이미 진입했고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올라가는 만큼 리스크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하이스코 오늘의 상승세 굉장히 높아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조금은 경계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특징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요. OIS 관련주가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뭐 어제부터 조금씩 꿈틀대더니 오늘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갤럭시 노트4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OIS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게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이렇게 찍는 과정에서 액정을 터치하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 흔들림을 좀 경감시켜주는 일종의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오토포커스를 잡는 것과 함께 이제 광학식 보정까지 되니까 뭐 그 DSLR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컴팩트 카메라의 기능은 거의 뭐 쫓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LG 쪽에서 이 기능을 단 이후에 카메라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핸드블러, 즉 흔들려서 이렇게 사진이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된 부품주들 대표적으로 자화전자, IM, 뭐 하이소닉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건 이 네 회사가 전부냐? 그러면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상장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있고요. 또 대만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레드오션 시장이에요. 지금 이게 몇 개 업체가 선도하면서 쭉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또 삼성전자의 특성이 뭐냐면 삼성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게 물량을 줄 때는 한 회사에 절대 30%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품 회사의 장악력이 너무 높아져서 삼성전자를 뭐 뒤흔들 수까지는 없겠죠. 아무리 큰 부품사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자체 흔들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 가지 부품에 있어서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보면 결국은 이들 업체에 들어가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하이엔드 폰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나 하이엔드 폰 이외에 뭐 미드엔드, 로우엔드까지 전부 범용 제품으로 간다면 모르되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치는 수혜도 제한적이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하이엔드 폰 안 팔린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적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이 종목들의 반등은 뭐 기술적인 반등에서 재료를 이용한 일종의 모멘텀 플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갈 상승세 같진 않고요. 제한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트레이딩 정도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대장주를 꼽아보라면 아무래도 뭐 자화전자가 가장 대장주가 될 것 같은데 수익성의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반등 시 매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SI 관련주도 역시 시장의 주목은 많이 받고 있지만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 수급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일주일 넘게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수급 과연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최근 들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다만 우리가 미리 추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없기 때문에 좀 문제인데요. 과거 지표들만 놓고 보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후적 해석이라는 점이 좀 문제거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샀던 아시아 증시는 인도와 대만이었습니다. 이 두 국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대만 매수, 회색으로 표시된 대만 매수는 점점 줄고 있고요. 반대로 한국 매수는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만과 한국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갈지 여부는 조금 미지수이나 어쨌든 그동안 한쪽 국가로 쏠렸던 이머징 매수에서의 특정 국가의 쏠림이 이제는 조금 균형을 찾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의 선호도 좀 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그 한국을 편입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의 전체적인 동향인데 최근 이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 매수도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사후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주일이 지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어쨌든 추세로 봤을 때 최근에 선진국보다는 다시 이머징을 좀 선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인도와 대만 일변도였던 외국인들의 시각이 한국, 태국, 일부 다른 국가로 조금씩 나눠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선물 쪽이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쪽의 매수가 크게 확대되고 그와 관련된 흐름들이 다시 현물로 연결되는 그런 선순환 고리들이 나타난다면 속도는 느리지만 지수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차라리 한 번에 팍팍 오르는 것보다는 하루에 5포인트가 됐든 10포인트가 되었든 꾸준하게 오르는 게 더 사람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큰 폭의 반등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와 함께 이것이 현물 매수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진국에 나타나고 있는 일정의 지정학적 이슈 혹은 실적과 관련된 부담감, 유럽 경기의 정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시 아시안 쪽으로 옮겨오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달러에 달려있지 않나. 달러의 강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다시 선진국향으로 자금을 돌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경계감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과 앞으로 경계감을 가져야 할 부분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의 특징 한번 자세히 자세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선물은 선물이다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도라도의 선물은 선물이다 시간입니다. 선물에 대한 투자가 여러분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좋은 일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엘도라도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은 상승 힘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대처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오늘은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고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일단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 쪽에 베팅을 하면서 매수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64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청산을 하고 있죠. 네,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역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익과 비차익 매매 동향,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상당폭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122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차익은 67억, 비차익은 115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이 계속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차익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상승 쪽에 베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비차익도 상당폭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 강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동향도 보니까 오늘의 상승세에 계속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엘도라도 전문가님이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용어 공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을 좀 보다 보면 가치 베이시스, 감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생소할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물 옵션 용어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언급하신 가치 베이시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선물 가격의 이론가와 시장가의 차이로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선물 가격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죠. 현재 선물은 263.90인데, 지금은 고평가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베이시스는 그래서 보유 베이시스와 가치 베이시스의 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언급하신 감마 부분을 볼까요? 옵션 민감도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대한 델타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고요. 이것은 기초자산에 비례해서 델타 값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가를 표시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강세 스프레드 말씀하셨나요? 네.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이용되는 투자 전략이죠. 각각 다른 행사 가격을 이용하여 상승 시와 하락 시에 이익과 손실의 폭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데요. 콜옵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매도 행사 가격이 매수 행사 가격보다 높아야 하며 풋옵션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죠. 네, 이렇게 용어들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설명들이 지금은 이해가 좀 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엘도라도 전문가님이 선물 시장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용어들 함께 쉽게 풀어나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선물 옵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는 2시 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했듯이, 지금 매도 잡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다만, 264라는 선은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저항을 주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힘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지금 매수 갖고 있는 부분은 일단 264선에서는 정리를 해놓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일단 포지션 없이 좀 더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투자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도라도 전문가님과 알아본 선물은 선물이다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이슈들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세계 최대 펀드 업체죠. 핌코의 전 최고 경영자 CEO였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전 CEO가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뭐 이분이 했던 얘기는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제가 했던 얘기를 좀 더 세련되게 이제 표현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습게보단 큰 코 다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놓고 보게 되면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항상 저가 매수의 기회를 마련해줬고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매수의 기회였다. 이런 얘기를 더불어서 하면서 다만 한 가지 지금 달라진 게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죠. 이게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라 주로 국가와 어떤 단체, 무장 단체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라면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상황에서 양쪽을 뭐 중재하거나 이런 상황을 쓸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이 과거처럼 돈을 막 써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압박을 줘서 바로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빚쟁이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주먹으로 가서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껏 얘기한다는 게 경제 제재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거의 소행이 정황상 확실하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힘을 얻은 그 칠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반군들이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서방 세계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지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푸틴은 해봐라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체들이 이스라엘 쪽은 하마스 그리고 이라크도 반정부 반군 정부에 반하는 반군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도 지금 칠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반군 이런 세력과 지금 국가 간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분쟁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세계 경찰 노릇을 했던 미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금처럼 어떤 조종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러니까 캐리 국무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바쁘게 다닐 뿐 결국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분쟁은 작아지기보단 앞으로 더 크게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러시아만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는 조정폭도 굉장히 미약한데 러시아는 지금 갭다운한 이후에 거래도 늘면서 오히려 하락세가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루블화도 약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은 굉장히 국지적으로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작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계감은 항상 가지고 향후 이게 조정받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 안 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정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한 만큼 어떤 투자 그룹 또 과거에 그 채권형 펀드의 그 수장이었던 사람의 얘기는 흘려듣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새겨보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이슈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나타나는 영향은 적지만요. 앞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전 핌코 최고 경영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이슈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부유층들의 자금 동향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이 스마트머니들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건 두 가지 그 방향을 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안 좋으니까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이 나쁘지 않은데 해외가 더 좋으니까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이 그럼 안 좋으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주요 70개 도시의 지금 부동산 가격 동향은 전반적으로 다 하향하고 있습니다.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가리지 않고 모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과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의 문제는 신규 주택에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규 주택의 가격은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하락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존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달이 가면 갈수록 기존 주택 중에서 하락하는 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과연 왜 발생하고 있는 거냐?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주택시장은 항상 수요 공급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면서 무한정 계속 지어대고 있는 거죠. 넓은 땅에 말 그대로 도시화되고 있는 초기 과정이니까
그리고 경쟁이 붙으면서 여기가 100층짜리 지으면 우리도 100층짜리, 여기에 만세대 아파트 지으면 우리도 만세대짜리, 수요 예측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짓는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람이 몰려드는 과정에서 그 수요가 다 채워졌지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지어대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의 부동산의 전반적인 동향이 공급 과잉으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 과잉을 과거에는 들어오는 자금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서 뭐 임대 수요로도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공급도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정체에 빠지면서 일부 부동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파산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올 연초에는 해외 쪽에서는 중국 부동산 무너지면서 중국 경제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 경제가 다 아시다시피 시장 경제의 부분을 많이 빌려왔습니다만 여전히 정부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계획 경제라는 측면에서 뭐 단숨에 붕괴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침체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뭐 홍콩, 서울, 그다음 미국 뭐 이런 지역의 대부분의 부동산 침체가 한번 오게 되면 보통 2, 3년, 길게는 5년 뭐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중국도 한 2, 3년 정도는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거 뭐냐면요. 중국의 그 잠재주택 재고 물량이거든요. 이게 이제 평균치가 3년치인데 최근에는 5년치가 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지어놓은 곳만 해소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불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지역은 다른 지역이 뭐 한 30% 빠지면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빠졌다가 다시 또 가격 회복될 때는 가장 먼저 제자리를 회복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육열을 염두에 둔 수요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0개 도시 중에서 동부 연안 도시, 대도시 이런 쪽은 여전히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쉽게 가격이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위성 도시나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지는 것이 쉽게 회복되지도 않고 있고 수요도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거점 도시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실패를 한다면 현재 중국도 우리나라 일부 지역처럼 공실률이 굉장히 많은 형태 그리고 유령 도시 같은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스마트 머니의 선택은 이 중국 쪽에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에다 투자하지 말고 해외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다 투자하고 있느냐?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투자하고 있고요. 주요 대도시들, 선진국 대도시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는 한국의 제주도 같은 곳에도 투자하고 있고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이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마트머니가 사고 있는 거 과거처럼 미국의 땅 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개인이 가서 자기가 살 집 마련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좀 큰 규모의 자금이 가서 큰 건물을 사고 그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거두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현재 지금 2.4%까지 빠진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3%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향후 임대 수익률만 가지고도 양호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자금들이 중국처럼 개발형 쪽의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중국의 경기에 압박을 줄 가능성. 물론 패닉의 가능성은 작지만 그 부분은 우리 경기에 분명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그만큼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높아진 만큼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경우 이 중국 자금이 해외 쪽에 가서 해외 부동산 시장을 너무 붐업시켜 놓거나 너무 과열시켜 놓을 경우 그것도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자금의 대부분은 수익형 부동산이나 리츠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과거 미국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켰던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붕괴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싼 영국, 독일,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
미국 이런 지역 쪽의 부동산의 과열 가능성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구조적인 하락기, 그리고 또 반대로 해외의 과열 가능성, 두 가지 모두 경계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글로벌 이슈들 살펴봤고요. 잠시 후 종목 신호등 시작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리치맵 홈페이지에 고민 올려주시면 바로 이 시간에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의 고민 상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KMW 시청자분께서 고민 올려주셨는데요. KMW를 15,000원에 비중 20%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KMW 어떻게 보시나요? 네, KMW 15,000원에 샀으면 아주 잘 산 겁니다. 아주 싼 단가에서 이제 시작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초기 단계에서 매집을 한 것 같은데요.
잘 하신 것 같고, 이 KMW 먼저,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오늘 또 4%대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에서 드디어 떠는, 이제, 여기서 박스권에 있다가 여기 급락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 이제 제자리 찾아갈 것이다. 보고요. 이 회사를 먼저 투자 포인트나 이제 회사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유무선 통신 응용장치, 통신장치 응용장치 하는데 RF 스위치라든지 RF 필터, 그리고 이제 중계기 같은데 안테나, 요즘 이제 LTE 시대죠. 그래서 LTE 이동통신 기죽의 핵심 장비 RRH, 이게 리모트 라디오 헤드인데요. 여기를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해 있고요. 그래서 LTE 쪽 중계기에 있는 안테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을 이제 또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를 진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는 LTE 투자가 일단락됐죠. 그래서 중계기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일단락됐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 않는데, 이제 북미 시장에, 특히, 북미 1위 통신업체에 납품이 시작해서 2분기부터, 그래서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걸 보이고, 근데 하반기에 북미는 계속 LTE 2차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LTE 쪽에 중계기 쪽 안테나나 이쪽 2차 투자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매출이 미국에서 많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장성을 계속 확보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라져 있고요. 이젠 실적이 하반기는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RRH보다도 사양이 개선된 RRA가 있는데, 이쪽에도 이제 제품 개발을 주력해서 조만간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매출이 일어나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30% 이상, 한 40~50%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한 30% 이상 증가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분기 하반기부터는 본격 회복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번 차트를 보고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2분기부터 성장하면서 2분기에 또한 1분기에 적자 나는데 흑자 전환이 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에 매출과 흑자 전환이 같이, 흑자 전환이라 수익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 계속 납품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제는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보시면 중심선, 여기서 보시면 중심 16,300원 반드시 찍을 거로 보이고요. 하늘선 정도, 상한선이 17,600원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는 17,500원 잡아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 21,500원까지는 보고요. 아직까지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박스권에서 하단에서 한 번 조정, 2번까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잘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까지만 가더라도 기본은 여기까지 갈 거. 요 위에 목표가다. 21,500원 중장기적으로. 손절선은 14,500원, 15,000원 샀었으니까 14,500원 반드시 지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 앞으로의 실적 개선을 좀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KMW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KMW 안심하시고 계속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우증권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대우증권을 바로 어제 9,800원에 비중 2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떨어졌죠. 사고 나니 또 고가에 사신 것은 아닌가 불안하다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대우증권 어떻게 보십니까? 대우증권은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대우증권은 2분기, 4, 5, 6월달 2분기 실적이 좀 이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지만, 3분기, 7, 8, 9월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때문에요. 좋을 걸 보이고요. 9,800원, 1차 목표가에 제가 9,800원이라고 그랬는데 1차 목표가에 사신다 보네요.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면 추가로 사셔도 된다. 내려가면 비중 20%면 내려가서 다시 매수를, 만약에 저까지 내려간다면 9,000원 뭐 초반 한 3, 4%나 5% 정도 빠진다면, 빠졌다 다시 반등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반등할 때 여기서 나머지 비중을 추가로 갖고 있는 것만큼 사셔도 괜찮고요. 자, 지금부터 업종, 하반기 업종 개선은 하반기부터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은 몇 가지 없습니다. 정권주, 정권업, 그 다음에 건설 몇 개,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쪽은 계속 오늘 대우증권 가시는 대우건설 가는 거 보면 실적 좋고 업황도 개선되는 것은 결국은 쫙 갑니다. 그죠?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된다. 자,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운용이 이제 쪽에서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데 8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익도 좀 평가이익도 좋아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정권 업황이 개선된다는 것은 금융 규제 완화가 되고 있고요. 그럼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또한 이제 전체적인 업황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2분기까지도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아주 급격히 개선된다. 그렇게 보면 중장기적 아주 좋다 이렇게 보고, 목표가는 단기는 이제 1,300원 정도 추가 상승하더라도 10,000원 초반 1,300원 여기 보시면 주봉상은 122평선이죠까지 보고 있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만약 지수가 2,100포인트, 2,200포인트 이상 이렇게 가면 12,000원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9,500원. 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증권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대우증권의 종목 신호등 어떤 분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증권 안심하시고 역시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우리 시청자분께서 34,000원에 이제는 바닥권이겠거니 하고 사셨는데 사자마자 내려가서 조금 안타까우셨고요. 그런데 또 오늘 반등 중인데 본전이 이제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이제 본전이 오면 팔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산중공업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두산중공업은 뭐 팔긴 지금 본전에서 수익, 이것은 아직 손절할 단계는 아니고요. 추가 상승이 충분히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뭐 한번 종목 신호를 해드렸듯이 이제는 이제 2분기 실적도 뭐 괜찮고요. 하반기는 수주 가시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 부진 우려도 주가에 다 반영됐고 이제는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바닥권이죠, 주가가. 그래서 가져가시면 되고, 목표가를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정도. 그래서 전 고점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적인 장도 좀 보고서 목표가를 좀 길게 잡은 거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만 잘 유지하면 됩니다. 손절가 32,000원만 딱 유지되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이제 본전 왔다고 팔지 마시고 계속 좀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중공업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분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도 안심하시고 조금 더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업종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업종은 바로 증권업종입니다. 최근 참 관심도 많고 오늘 주가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오름세 보일 만큼 요즘 참 관심이 많아진 업종인데요. 일단 증권업종,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계기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이슈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용 줄이고 수익이 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픈 얘기고 저도 한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별로 뭐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증권업 자체가 워낙 최근에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잘라내고 지점은 통폐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어제 뉴스를 보자면 앞으로 이제 유니버셜 뱅킹 쪽으로 가면서 은행의 지점과 뭐 증권의 지점, 뭐 보험의 지점이 통합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 이제 그 유럽과 같은 유니버셜 뱅킹 형태, 그래서 한 지점에서 카드, 은행, 뭐 보험 이런 업무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뭐 CFA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자산 관리를 하게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좀 먼 미래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증권업종 내 구조조정은 더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증권업종의 구조조정,
점포 숫자가 가장 빠르게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사원 숫자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비용, 판관비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익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증권사가 가장 큰 이익 베이스로 삼고 있는 거래대금, 즉 수수료 베이스를 봤을 때 이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증권업종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측면에서 거래대금 베이스로 수수료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은 회복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점을 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증권 쪽에서 보면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게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국면을 잘 보시면 이때 상품 손익, 즉 채권의 매매 손익이 플러스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대부분 하락할 때 채권 쪽에서 이익이 나는 국면인데 최근에 금리가 느리긴 하지만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상품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향후 손실이 줄어들고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정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파생결합 상품,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1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ELS, 원금을 보장하는 DLS 같은 형태의 상품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 개발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다양하게 늘릴 수 있는 회사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조정과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비용 감소와 또 이렇게 상품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받아오려고 하는 노력들, 이 노력들이 정말로 좀 적용이 돼서 이익이 좀 드라마틱하게 증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 기대하고 있는 증권업종의 ROE가 4%에 불과하거든요. 가장 좋을 때가 15%에서 17% 정도니까 이때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았을 때가 8% 내외 정도니까 그때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드라마틱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수익성 회복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드라마틱한 회복이라기보다는 완만한 회복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2015년도에도 이어지면서 이 정도의 수준만 회복해도 주가는 현재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의 순영업수익과 판관비 그 개념에서 봤을 때 판관비는 계속 마이너스, 이익은 늘어나는 형태로 가면서 서서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2008년도, 9년도만큼 정도의 성적만 나오더라도 증권업은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당장 드라마틱한 반전은 어려워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조금 흐름이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틱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업종의 투자 포인트와 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핵심은 그러니까 유니버셜 뱅킹,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합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증권사에게 좀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금리 낮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과 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게 비과세 펀드가 아닌 비과세 계좌가 지금 개설되고 있거든요. 이 비과세 계좌는 뭐냐면 이 안에서 이제 종합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좌인데 이 안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을 비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동자금들을 증권업종 내에서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쪽으로 가봐야 얼마 이익도 안 나고 거기서 세금 떼면 실제로 물가 상승분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차라리 세금이라도 아껴야 되겠다라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뭐 채권으로 흘러 들어가든 아니면 주식시장 뭐 펀드로 일부 흘러 들어가든 증권시장의 전체적인 체질 개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정책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NCR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NCR 규제 때문에 중소형사들보단 대형사가 유리한 조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소형사보단 대형사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보다 이익 회복 속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멘텀, M&A 모멘텀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종목을 고르게 되면 준비된 그림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대형주, 대우나 우리투자증권 이런 쪽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단 쪽에서 이미 PBR이 많이 회복된 종목들 중에서는 자산 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증권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미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은 많이 올랐다라는 점. 또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래에셋생명의 지분 인수를 비싸게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할인을 좀 고려해 보면 제가 보기엔 이 대형주 중에서의 세 종목이 좀 더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뭐 큰 수익률을 바라시기보단 시장보다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업종 요즘 참 관심 많으실 텐데 탑픽 종목까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의 업종, 증권업종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장 마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